마음쉼표 이야기관에 오신 구독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식모처럼 부려먹던 막내 며느리가 시어머니 팔순날 봉투를 드렸는데 시어머니가 그 봉투를 열자 웃음이 사라진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결혼한 첫날부터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식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자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시댁으로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큰 며느리는 안방에서 시어머니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둘째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는데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진 동선처럼 제 발이 그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제 이름을 불렀다면 어쩌면 저는 조금 덜 상처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막내야.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단 한 번도 이름으로 불린 적이 없었습니다. 막내는 손 빠르지. 막내는 이런 거 잘하지. 막내는 아직 젊으니까. 그 말들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결국 제 역할을 정해놓은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젊은 손,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부엌에서 인기척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일어나 계셨고 저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밥부터 해야지. 남자들 출근해야지. 그날 이후로 아침 오시는 제 시간이 됐습니다. 아니, 제 시간이 아니라 이 집의 시간이었습니다.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내놓고 설거지를 하고 나면 어느새 큰 며느리는 화장을 하고 있었고 둘째 며느리는 아이를 깨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구석에 서서 식탁 위를 바라봤습니다. 앉으려 하면 항상 같은 말이 돌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어디서 먼저 먹느냐? 그 말은 화를 내는 것도 아니었고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당연하다는 듯 원래 그래야 한다는 듯 던지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엌에서 서서 밥을 먹었습니다. 국이 식어도 반찬이 모자라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서 제가 앉을 자리는 원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명절이 오면 상황은 더 심해졌습니다. 제사상 준비는 늘 제 몫이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어머님 옆에 있으라고 했고 둘째 며느리는 아이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저는 말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섰습니다. 밤새 전을 부치고 탕을 끓이고 과일을 깎고 나면 손목이 굳어버린 것처럼 아팠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손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상만 봤습니다. 상은 잘 차렸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남편에게 한 번은 말했습니다. 나도 너무 힘들다고요. 그때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원래 그래. 그 말이 참 이상했습니다. 원래 그렇다는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말을 믿으려고 했습니다. 가족이니까, 며느리니까 참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착한 사람이고, 그래야 좋은 아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사람이 아닌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부를 때마다 제 이름이 아니라 역할로 불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막내야, 물 좀. 막내야, 상 치워. 막내야, 설거지해. 그 말 속에는 수고했다도 괜찮냐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손을 쓰듯 도구를 부르듯 한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새 저는 이 집에서 가장 오래 서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팔순은 크게 해야 한다. 그 말은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지금까지의 30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엌에 서 있던 제 모습, 서서 밥을 먹던 제 모습, 아무도 제 이름을 부르지 않던 그 시간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다를 수도 있겠다고요. 그 생각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팔순을 크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 순간부터 저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크게 한다는 말은 내가 더 많이 움직여야 한다는 뜻이라는 걸 이 집에서 사는 동안 수도 없이 배웠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거실에 가족들을 모아놓고 팔순 잔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장소, 날짜, 초대할 친척들 이야기까지. 말은 길었지만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집안 체면이 있는데 대충 할 수는 없지.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모두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저에게 향했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고 누군가 직접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제 하루는 팔순 잔치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떤 음식을 해야 할지부터 생각했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누구를 더 불러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음식은 집안 어른들 체면을 이유로 하나하나 까다롭게 정해졌습니다. 탕은 몇 가지여야 하는지, 저는 종류별로 몇 장씩 해야 하는지, 과일은 어디서 사야 하는지까지 모든 기준은 시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그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날은 제가 손님 맞을게요. 시어머니는 만족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그래, 넌 얼굴만 보여도 된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넌 부엌에서 빠지지 말고. 그 말은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지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정해진 역할을 다시 확인해주는 말이었습니다. 팔순 잔치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제 몸은 눈에 띄게 망가졌습니다. 손목은 늘 부어 있었고 허리는 아침마다 굽혀지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도 손이 저려서 깼고 아침에는 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병원에 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아프다고 말하면 그 정도도 못하냐는 말을 들을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힘들었던 건 아무도 제 상태를 묻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몇 시에 일어나고 얼마나 오래 서 있는지 그 집에서 궁금해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해봤습니다. 이번엔 너무 힘들다고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자. 팔순이잖아. 그 말은 제가 30년 동안 들어온 말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조금만이었고 언제나 이번만이었습니다. 그 조금과 이번이 어느새 30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준비가 길어질수록 제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고 서러움만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결심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손에 거품이 가득 묻은 채로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막내는 봉투 얼마나 할 거냐? 그 질문은 마치 오늘 저녁 반찬이 뭐냐고 묻는 것처럼 너무도 담담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봉투. 그 집에서 봉투는 며느리의 값처럼 취급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를 내느냐에 따라 며느리의 체면이 정해졌고 그 이후의 대우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마 적게 할 생각은 아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동안 제가 흘린 시간과 체력 그리고 제 인생이 단순히 봉투 액수로만 평가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혼자 조용히 앉아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되겠다고요. 팔순잔치는 그저 또 하나의 희생이 아니라 어쩌면 제 인생의 분기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번 봉투는 지금까지와는 다를 거라고요. 그 결심이 앞으로 어떤 일을 불러올지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번 팔순잔치는 제가 더 이상 가만히 서 있기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제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는데 왜 나가지 않았느냐고요? 왜 한 번도 크게 맞서지 않았느냐고도 했습니다.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은 저 스스로에게도 수없이 던졌던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왜 도망치지 않았는지, 왜 그 집을 떠나지 않았는지, 왜 그렇게 오래 참았는지 말입니다. 사실 결혼 초반부터 이 집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처음엔 다 힘들다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시어머니는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넌 며느리 복이 아니라 일손으로 들였다. 그 말은 웃으면서 나왔지만 저는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의 말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집안일 하나 제대로 못한다. 이래서 막내는 기대를 하면 안 된다. 그 말들은 사람들 앞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나왔습니다. 한 번은 명절을 앞두고 밤새 설거지를 하다 주방 바닥에 주저앉은 적이 있었습니다. 손에서 그릇이 미끄러졌고 그 소리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제 상태를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릇 깨질까봐 놀랐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 멍하니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 제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부터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말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해도 말하지 않았고 힘들어도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씩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어떤 날 어떤 말을 들었는지, 명절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가 보고 있었는지까지 날짜와 함께 적어두었습니다. 통장도 따로 만들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제가 쓸 수 있는 작은 돈들을 조금씩 모았습니다. 누구에게 말하지 않았고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 통장은 도망치기 위한 통장이 아니라 선택하기 위한 통장이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제 인생을 선택해야 할 순간이 올지도 모른다고 막연히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준 사람들, 그 집에서 무언가를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언젠가 증인이 될지도 모를 사람들까지 그 모든 것이 당장은 의미 없어 보였지만 저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걸 놓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 10년이 지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집에서 버틴 걸 보면 대단하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강함이 아니라 준비였다는 걸요. 팔순 잔치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제 안에는 30년의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가 봉투 얼마나 할 거냐고 물었을 때 제가 바로 대답하지 못했던 이유도
단순히 금액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질문은 제가 그동안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지를 다시 묻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너는 결국 이 정도 값이다라고 정리하는 말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 오래된 수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처음 적어 놓았던 날짜와 글씨를 보며 그때의 제 마음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록을 그냥 내 마음속에만 두지 않아도 되겠다고요. 팔순 잔치는 단순한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30년을 정리할 수 있는 자리였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수 있는 순간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준비는 아무도 모르게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그 집 누구도 제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번에는 저 혼자만 알고 끝내지 않겠다는 것. 팔순 잔칫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봉투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현금을 떠올립니다. 저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조용히, 더 신중하게 준비했습니다. 이 집에서 봉투는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값이었고 그 집안에서의 서열이었고 그 이후의 태도를 결정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얼마를 넣느냐에 따라 잘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고 요즘 세상 물가 모르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봉투 하나로 며느리는 다시 평가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돈만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팔순 잔치 날짜가 다가올수록 저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부엌에서는 여전히 제 몫의 일을 했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움직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예전과 다를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이미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오래된 수첩과 서류를 꺼내놓고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가 흐릿해진 메모, 그때는 의미를 몰랐던 말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야 이해된 장면들. 이걸 다 꺼내도 될까라는 생각이 수없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과한 건 아닐까? 혹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스스로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리라는 걸요. 30년 동안 쌓아온 것을 혼자만 품고 사는 건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봉투는 눈에 띄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모두가 또 돈이겠지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평범한 봉투를 골랐습니다. 아무 문구도 없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봉투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자. 그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늘 하던 말의 연장이었습니다. 조용히 넘기자, 참고 지나가자, 그게 제 역할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그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일을 크게 만들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조용히 끝낼 생각도 없었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참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고 대놓고 맞서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확실하게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고 있다고 믿는 눈치였습니다. 막내는 말 잘 들어. 그 말이 오히려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엌에서 일을 하면서도 저는 마음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누가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지, 그날 누가 무엇을 보게 될지까지. 팔순 잔치는
모두가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그 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한 번에 모이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실이 제겐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은 늘 부엌 안에서만 일어났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묻혔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봉투 안에 무엇을 넣을지 마지막으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서류는 순서를 맞췄고 메모는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과하지 않게, 하지만 분명하게. 이건 돈보다 무거운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무게를 시어머니가 바로 느낄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야 느낄지는 그때 가서 알게 될 일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 봉투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제 인생의 선택이었습니다. 팔순 잔칫날이 다가올수록 제 마음은 이상하게 차분해졌습니다. 불안도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누군가의 손으로 살았던 사람은 그날을 끝으로 자기 손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되기로 이미 마음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봉투를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 일 없는 얼굴로. 팔순 잔칫날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팔순 잔칫날이 됐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눈을 떴습니다. 긴장의 설하기보다는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차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오래 준비한 시험을 보러 가는 날 같았습니다. 부엌에 불을 켰고 이미 전날부터 준비해둔 음식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손은 자동으로 움직였고 머릿속은 조용했습니다. 그날만큼은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여러 번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복을 입고 나오셨습니다. 연분홍색 저고리에 금실이 들어간 치마였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여러 번 옷매무새를 다듬는 모습이 꽤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사람들 많이 오겠지? 시어머니가 말했을 때 큰아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팔순인데요. 거실에는 점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 지인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집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시어머니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장 가운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자리는 늘 그래왔듯 당연한 자리였습니다. 자식들, 며느리들, 손주들까지 모두 그 주변에 모여 앉았습니다. 사진을 찍는 시간이 됐습니다. 어머님 좀 더 가운데로요. 며느리들은 옆으로 붙고요. 저는 사진을 찍는 사람의 말에 따라 자리를 옮겼습니다. 늘 그랬듯 한쪽 끝이었습니다. 카메라에 잘 보이지 않는 자리였지만 그 또한 익숙했습니다. 자, 웃으세요. 그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웃음은 유난히 크게 보였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에 대한 자부심 같은 것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음식이 차려지고 사람들은 하나둘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역시 음식은 잘했네. 그 말은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왔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장면을 얼마나 오래 봐왔을까 하고 말입니다. 웃고 있는 얼굴들, 칭찬처럼 들리는 말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바깥에 서 있던 저. 식사가 어느 정도 끝나자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형식적인 인사말이 이어졌고 시어머니의 팔순을 축하하는 말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던 시간이 왔습니다. 봉투를 건네는 시간이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먼저 앞으로 나갔습니다. 정중하게 봉투를 건네며 어머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웃으며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액수를 확인하지 않아도 만족한 표정이었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그 다음이었습니다. 미리 연습한 듯한 말투로 비슷한 인사를 했고 비슷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제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방 속에 넣어둔 봉투의 감촉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이상한 무게였습니다. 사회자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 며느리 나오시겠습니다. 그 말이 울려 퍼지는 순간 거실의 시선이 한꺼번에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열고 봉투를 꺼냈습니다. 걸어나가는 몇 걸음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이 사람들의 표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대, 호기심, 그리고 별다른 관심 없음까지. 시어머니는 익숙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결과를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표정은 제가 30년 동안 수도 없이 봐온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아주 차분했습니다. 그 순간 거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봉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아직 몰랐습니다. 그 봉투가 이 잔치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그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를 열기 직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팔순 잔칫날이니만큼 봉투를 여는 순서도 이미 정해진 듯 보였습니다. 앞서 받은 봉투들은 모두 두툼했고 시어머니는 하나하나 열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가 얼마를 넣었는지 굳이 소리내어 말하지 않아도 얼굴에 다 드러났습니다. 역시 큰 며느리는 다르네. 둘째도 빠지지 않았구나. 그 말들이 잔칫집을 채웠습니다. 웃음은 자연스러웠고 박수도 형식처럼 따라 나왔습니다. 저는 제 차례가 오기 전까지 그 모든 장면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사회자가 제 이름을 불렀을 때 잠시 시선이 제게로 모였습니다. 기대라기보다는 확인에 가까운 눈빛이었습니다. 이번엔 얼마일까? 그 정도의 관심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두 손으로 들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봉투는 다른 며느리들의 것보다 얇아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걸 입 밖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괜히 웃으며 분위기를 넘기려는 표정들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한번 힐끗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오랜 세월 굳어진 익숙함이 있었습니다. 받는다는 표정이지 기대한다는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봉투를 여는 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종이를 꺼내는 순간 시어머니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장난이라도 된 듯 다시 한번 안을 들여다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돈이 잘못 접혀 들어갔나 확인하듯 봉투 안을 다시 살폈습니다. 하지만 안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대신 몇 장의 문서와 바랜 사진 몇 장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잔칫집의 공기가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이어지던 웃음소리는 누군가 리모컨을 끈 것처럼 멈췄습니다. 사진을 찍던 손도 음식을 나르던 발걸음도 하나둘 멈춰 섰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놀람도 분노도 아닌 당황과 불편함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아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잔칫집 전체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에서 처음으로 제 말을 또렷하게 꺼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기록입니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저 스스로도 놀랄 만큼 말이 잘 나왔습니다. 제가 이 집에 들어온 뒤 3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정리한 기록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제게로 모였습니다. 아까와는 전혀 다른 시선이었습니다. 웃음도 기대도 없는 경계와 긴장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첫 장에는 날짜와 함께 손글씨로 적힌 문장이 있었습니다. 첫 명절, 새벽 4시에 일어나 혼자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다시 한번 멈췄습니다. 그 다음 장에는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부엌 바닥에 쪼그려 앉아 전 부치는 제 뒷모습이었습니다. 누가 찍었는지 기억나지 않는 사진이었지만 그날의 냄새와 온도는 제 몸에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시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돈은 누구나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은 저만 넣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시작됐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피했고 누군가는 불편한 듯 자리에서 몸을 고쳐 앉았습니다. 명절마다 며느리들은 부엌에 있었고 저는 그 중에서도 항상 마지막에 불렸습니다. 아플 때도 조금만 참아라는 말이 먼저였고 아이 키울 때도 며느리면 그 정도는 해야지라는 말이 늘 따라왔습니다. 저는 비난하듯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읽듯 기록을 설명하듯 말했을 뿐입니다. 이 봉투에는 제가 드리지 못한 돈 대신 제가 살아온 시간과 선택이 들어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류를 덮지도 다시 보지도 못한 채 그대로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날 팔순 잔칫집에서 처음으로 웃지 못한 사람은 저가 아니라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봉투가 열린 순간부터 이 집의 질서도 함께 열려버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봉투 안의 내용이 공개되자 잔칫집은 더 이상 잔칫집이 아니었습니다. 아까까지 웃음과 박수로 가득하던 공간은 마치 누군가 오래 덮어두었던 먼지를 털어낸 것처럼 숨막히는 정적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에 들린 서류는 아직 절반도 넘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몇 장만으로도 사람들의 표정은 충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큰아주버니는 괜히 물을 마시며 시선을 피했고 작은아주버니의 아내는 손에 쥔 휴대전화를 내려다본 채 화면을 켜지도 끄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적어놓은 날짜를 알아본 듯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의 장면을 함께 보고도 모른 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한 장을 넘겼습니다. 그 장에는 병원 진단서 사본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며느리 입원 필요, 과로 및 스트레스, 그리고 그 아래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댁 행사로 입원 연기. 시어머니의 입술이 아주 잠깐 떨렸습니다. 그 순간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기억하십니까? 제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또렷했습니다. 큰아주버님 자녀 돌잔치가 있던 날입니다. 제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드렸는데 하객 많으니 잠깐만 참고 와라고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몇몇 친척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때 제 상태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서류를 넘겼습니다. 다음 장에는
통장 사본이 붙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지만 사용 내역은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건 아이들 학원비로 쓰인 돈입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제가 벌어서 모은 돈이었지만 집안일 도와주는 비용이라며 당연하게 쓰였습니다. 그제야 누군가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그 소리는 이 집 안에서 처음 나온 불편함의 신호 같았습니다. 그땐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덧붙였습니다. 며느리면 당연히 감당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말에 막내 삼촌의 아내가 고개를 들었다가 이내 다시 숙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부정도 분노도 아닌 알아버렸다는 얼굴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서류를 넘기지 못하고 한 장을 오래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장에는 제가 직접 쓴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늘 마지막 사람이었다. 마지막으로 불리고 마지막으로 먹고 마지막으로 쉬었다. 그 문장을 읽는 동안 시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 표정은 화가 난 얼굴이 아니라 숨기고 싶었던 것이 더 이상 숨겨지지 않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이건 왜 이런 자리에?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말을 길게 꺼냈습니다. 하지만 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조용히 받아 이어갔습니다. 이 자리가 아니면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말씀드리면 항상 넘어가자고 하셨고 둘만 이야기하면 항상 집안 체면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 완전히 시어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아까까지 중심에 앉아 사진을 찍던 자리였지만 그 시선은 존경이 아닌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보는 자리에서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더 이상 막내 며느리가 아니라는 것을요. 누군가는 제 편을 들지도 않았고 누군가는 시어머니를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아무도 웃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숨겨졌던 일들은 비밀처럼 터지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차례차례 기록으로 드러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 앞에서 이 집안은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확신했습니다. 제가 꺼낸 것은 봉투 하나가 아니라 30년 동안 닫혀있던 문 하나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옆에 앉아 있었지만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넘기는 시어머니의 손보다 더 떨리고 있던 건 남편의 눈동자였습니다. 그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제가 힘들어한다는 것쯤은 대충 막연히 좀 피곤하겠지 정도로만 말입니다. 하지만 봉투 안의 기록은 그가 알고 있던 힘듦의 수준을 완전히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쓰러졌던 날짜를 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출장 갔던 날인데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라고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들었습니다. 그날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는 부엌 바닥에서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숨이 가빠서 일어나지 못했는데도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남편은 없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왜 이리 유난이냐고 했습니다. 그 장면이 남편의 머릿속에서도 서서히 이어지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제 기록 중 한 문장에
시선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남편에게 말하려다 그만뒀다. 그 문장이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왜? 나한테는 남편의 말이 중간에서 끊겼습니다. 끝까지 묻지 못한 이유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답이 두려웠던 겁니다. 제가 왜 말하지 않았는지보다 그가 왜 알아보지 않았는지가 더 무서웠을 테니까요. 당신은 늘 바빴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회사 일, 형들 일, 엄마 일. 그래서 저는 괜히 말하면 더 짐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 말에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은 미안함이라기보다는 자신이 빠져있던 자리의 깊이를 처음 확인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남편도 처음 보는 서류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상담 기록이었습니다. 본인 표현, 집에 있으면 숨이 막힘, 도망치고 싶지만 아이들 때문에 버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이걸 혼자. 그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 남편은 자신이 방관자였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보지 않고 살아왔던 겁니다.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다만 선택하지 않았다는 말은 하고 싶었습니다. 그 말에 남편의 어깨가 미세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그동안 미뤄왔던 선택을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작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 소리에 남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제가 처음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늘 중간에서 눈치를 보던 사람이 아니라 처음으로 어디에 설지 고민하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엄마.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한 단어가 그날 가장 큰 소리였습니다. 이건 제가 몰랐던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동안 아들 뒤에 숨어있던 말들이 이제는 그를 더 이상 가려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 말은 사과도 변명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도망치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 사람이 제 남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의 선택이 아니라 제 선택이 더 중요해졌다는 것을요. 그날 남편은 처음으로 제가 어떤 시간을 살아왔는지 제대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흔들리는 얼굴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집의 균열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들리던 막내라는 소리는 그 집에서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제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혹시라도 부르는 소리가 들릴까봐 괜히 방문을 열었다 닫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차가운 외면이었을 수도 있고 감당하지 못한 패배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 침묵이 제게는 벌이 아니라 처음 맞이한 휴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집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그동안 이 집을 채우고 있던 소음이 사실은 저를 부르는 명령과
지시와 불만의 목소리였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누군가를 먼저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해야 혼나지 않을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숨을 쉬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이제 제가 차린 반찬이 당연한 것처럼 놓이지 않았습니다. 큰 며느리는 처음으로 부엌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었고, 둘째 며느리는 설거지통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가 움직이지 않자 이 집의 구조가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남편은 요 며칠 자주 말을 걸어왔습니다. 괜한 농담도 했고 저녁을 같이 먹자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에는 어딘가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언제 다시 무너질지 모르는 바닥을 밟고 걷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괜찮아? 그가 물었을 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누군가 제게 괜찮냐고 물은 적이 있었는지 말입니다. 지금은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은 완전한 용서도 완전한 단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의 사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칠째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틈으로 텔레비전 소리만 희미하게 들릴 뿐 제 존재를 향한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침묵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꾸중을 기다리며 몸을 굳혔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 침묵은 더 이상 저를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친척들로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안부를 묻는 척하며 사실은 그날의 이야기를 확인하려는 전화였습니다. 그날 많이 힘들었지?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말해야 할 건 그날 다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그 말은 상대방을 안심시키기 위한 말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 확인하는 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집안 분위기가 달라진 걸 본능처럼 느꼈습니다. 전에는 제 얼굴을 살피며 눈치를 보던 아이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쉬어. 그 한마디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30년 동안 아무도 제게 그 말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방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부를까봐 열어둔 문이 아니라 제가 선택해서 닫은 문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오래된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를 내지도 않았고 싸움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했을 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집은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묶고 있던 침묵은 그날을 기점으로 저의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침묵이 끝났을 때 비로소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그날 속이 시원했냐고 말입니다. 복수는 통쾌했냐고, 시어머니 얼굴을 보니 기분이 어땠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제가 한 일은 복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팔순 잔칫날 제가 봉투를 건넸을 때 제 마음에는 상대를 무너뜨리고 싶다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제 더 이상 나를 버리지 않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예전처럼 부엌에 가장 먼저 서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부르지 않아도 일어나지 않았고 눈치 보며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엔 집안이 어색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변했다고 했고 누군가는 너무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 말들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오래 상처받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끝내 저를 따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과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침묵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침묵조차 제 몫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남편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모른 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중간에 서는 대신 제 옆에 서는 연습을 처음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게 아니야. 그가 어느 날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그 말을 믿을지 말지보다 이미 제 선택이 그 말에 기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저는 조금씩 제 삶을 정리했습니다. 누구의 며느리인지보다 내가 누구인지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제 이름은 불리지 않았습니다. 항상 막내, 며느리, 너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을 다시 불러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 낯설미 오히려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너무 참다가 한 번에 터뜨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터뜨린 적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씩 놓았을 뿐입니다. 해야 한다고 믿었던 것,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내 몫이라고 착각했던 것들을 조용히 내려놓았을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불편해졌고 누군가는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 아니었습니다. 팔순 잔칫날 봉투를 건넨 순간 30년 동안 저를 묶고 있던 끈 하나가 끊어졌습니다. 그 끈은 효도라는 이름이었고 가족이라는 말이었고 며느리라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날을 끝으로 식모처럼 살던 며느리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숨 쉬는 사람이 남았습니다.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누군가를 고발하기 위해서도 동정을 얻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혹시 지금도 어딘가에서 참고 있는 누군가에게 말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너무 오래 참아왔다면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버텼기 때문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봉투 하나로 시작된 선택이 사실은 자기 자신을 되찾는 일이었다는 것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되찾았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